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총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차원에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머지 20조 5천억 원은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이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한 가운데 GS건설은 건축, 주택 부분과 플랜트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후반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줬었던 외국인은 장 후반에 1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외국인의 물량은 전기전자 업종과 ETF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 업종 위주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편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 안에선 좀 제한적인 우려감으로 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전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좀 우려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또한 오늘장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한편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시장 안도감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8% 상승한 2183.3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고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연일 삼성전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의 상승으로 45,500원에 SK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23% 상승한 73,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21만 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 역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6만 8,500원에 오늘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6% 하락한 710.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사고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일 하락세 이어갑니다. 0.69%의 하락으로 72,300원에 신라젠도 오늘 하락하면서 0.56% 빠진 79,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23% 상승한 52만 5천원에, 펄어비스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9만 5,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시작에는 좀 하락으로 출발이 됐지만,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이었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오늘 교육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종목 상담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도 꼭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황 점검과 그리고 다채로운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1교시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봤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종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작부터 하락으로 출발이 되면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이 낙폭을 상당 부분 좀 만회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시장과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종가 기준 1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린 이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냐 이런 어떤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라간 게 정상이라면 내려간 쪽이 비정상이니까 또 반등 시도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락한 게 정상이다. 그 시장이 정상이다. 그러면 올라간 게 좀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정상이라고 봐요. 코스피가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월 29일이고, 이제, 이번 주 수목,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1월에 제가 시황 예측 판단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좀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번 중에 9번 맞추고 1번 틀려도,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년 내내 틀린데 한 번도 틀린 거 인정 안 하고, 어쩌다 맞춘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월에, 제 예측이 틀렸다. 공식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드리겠고요. 남은 1월 한 이틀 정도 잘 마무리하고, 2월에는 기대되는 시장이니까, 그때는 또, 지속적으로 이 방송 많이 봐주시면 제가 또 역시 계속 항상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예측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한 고통이 뒤따라요. 제가 어딘가를 이제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외로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모습을 보면 그게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맞고 틀리고 따라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측해서 적중해야지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요. 예측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으면 좀 고맙게 생각해 주시고 틀릴 때는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측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거, 그 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거, 추세적인 거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양봉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양봉 마감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보통 비슷하게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코스피는 플러스 양봉, 코스닥은 마이너스 양봉. 이게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코스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 1분봉 보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점 대비 26포인트까지 밀렸다가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서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반 고점 라인이나 뭐 여기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건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렸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게 이게 오른 게 거의 100% 전기전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업종지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전기전자가 완전히 끌어올린 거죠. 이게 전기전자 업종지수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이후로 끝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자, 반면에 운송장비 보겠습니다. 자동차 플러스 조선이죠. 이건 어때요? 초반 고점 이후에 사실 거의 박스권이었다고 봐야 돼요. 크게 움직인 게 없죠. 이번엔 화학입니다. 화학은 어떻습니까? 화학은 뭐 초반 고점하고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철강금속입니다. 철강금속은 그나마 좀 강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올라갔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다시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초반 고점을 오후 2시 이후에 급격하게 그냥 돌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래서 코스피 종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고점 대비 이 동그라미 구간은 26포인트 하락했던 구간.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직전까지는 초반 고점과 비슷했는데 오후 2시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단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17%, 19% 왔다 갔다 합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20%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종목에서 20%가 넘는다.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으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양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 추가로 들어왔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역시 오늘도 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매도였던 외국인이 아주 크진 않지만 순매수 전환되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가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기전자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대응도 올라가고 또 전기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압도적이니까 코스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약간 좀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했냐? 선물지수 보시겠습니다. 뭐 이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소한 오전까지는 별일 없겠다. 그래서 이제 오전이 이제 끝난 시점이 여기였어요. 이게 이제 시작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전이죠. 오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종가입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30분 더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 구간 딱 보면서 제가 오전까지는 그 투자자한테 그랬어요. 그냥 휴식이 가능합니다. 좀 쉬세요 그랬어요. 쉬라고요. 왜냐하면 오전엔 제가 아무리 봐도 크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갔을 때야 뭐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어제 나름대로 고점에서 선물 매도를 어느 정도 채운 상태에서 어제와 오늘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이걸 꽉 채워넣냐. 이걸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뭐 그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소수점 0.05 차이까지 이걸 제가 미리 읽어드렸어요. 오전에. 만약에 선물지수가 올라가면 283.25포인트까지 완전히 그 베팅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을 이미 오전에 내렸어요. 오후에 내린 게 아닙니다. 증거도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제가 말했던 283.25포인트까지 다 체결이 되고 0.05 딱 더 올라갔다가 여기로 딱 내려오길래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래서 그렇잖아. 이게 하방 배팅도 뭐 이렇게 일부 조금만 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거하고 풀 배팅 했다 밀리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풀 배팅을 시킨 거예요. 제가
시키자마자 불과 뭐 20분도 안 돼서 1포인트가 밀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내 분석의 한계다. 이건 역부족이다. 사실 오전 구간에 여기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분석하는 게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의 최고치라고 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전, 20분 전에 찍어준 게 아니에요. 오전에 얘기해 준 거예요, 오전에. 오전에 만약에 반등 나오면 저기까지 풀베이팅할 찬스다. 근데 딱 찍히고 내려가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막판에 저는 분명히 이건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곡. 다시 말하면 조작이죠.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흐름이 이렇게 끝났다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게 반등 고점으로 다시 반등 고점 기록하고 내려오든 아니면 단기 조정 받든 내려와야 될 차례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어때요? 좀 정확하게 보세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양봉 망해서 오늘 결국 내려왔고 이게 또 맞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어제. 이게 차라리 밀리면 다시 재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반등 고점 찍고 계속 밀리냐 이걸 고민할 수 있는데 더 가면 더 갈수록 이거는 한계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무용부약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는 최소한 그 어떤 막판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단 뭐 틀릴 땐 틀리더라도 일단 예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라인을 한번 기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 깨파락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지난 그 10월이었죠. 엄청나게 깨파락 해가지고 그거를 여전히 못 메꿔줬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이제 여기서 이 갭메꾸기가 나오느냐 마냐 이 싸움인데 갭메꾸기가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갭메꾸기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밀리든 아니면 뭐 여기서 생각보다 더 많이 가든 아니면 딱 갭만 여기서 딱 메꿔주고 적당한 수준에서 밀리든 이게 맞는데 지금 10월 그때 그 갭이 발생했던 게 그 당시 이제 10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말이니까 대략 한 3개월하고도 거의 한 보름이 넘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남은 관전 포인트예요. 과연 갭메꾸기가 이게 나오느냐 마냐. 근데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김은혜 씨가 뉴스에서도 이제 그 얘기했지만 전기전자라든가 특히 ETF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베팅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작년에 전기전자하고 ETF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펀드가 손해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시각은 버리지 못해요. 빠져나오기 반등이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똑같고요. 한국도 똑같고. 다만 이번에 그 단기에 엄청나게 올린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제도 했던 얘기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작년 1월 말에 대세하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 회복이 몇 차례 있었죠. 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작년 3월 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이번까지 총 4번의 120선 반등이 나왔었죠. 빨간색이 120선이니까. 근데 하나같이 비정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에서 61선 반등까지는 종종 나와요. 그런데 120선 반등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를 30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넘었네요. 벌써 올해 31년째네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이라면 일단 이번 주는 밀려야 돼요. 왜냐? 더 가더라도 단기 고점이 유력하고요.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어제가 이제 1월 최고점이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계속 밀린다. 그럼 당연히 이제 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등 고점으로 확인되고 쭉 밀리든 다시 갈 때는 가더라도 일단 잠깐 조정받고 다시 가든 밀려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저는 더 이 시장이 더 위험한 구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방송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스튜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바빴는데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출연이 아니고 이제 화상 연결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 밤에 끝나고 나서 꼭 샘플러스 무료 방송 좀 해줄 생각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내일 제가 가능하다면 장중에 뭔가 전달하고 싶은데, 방송이 이제 10시에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은, 평택촌놈의 모든 어떤, 네트워크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해서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구체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종가 기준으로 1월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이 경위와 흐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장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학 과장님,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건설기계. 그래서 둘 다 이제 현대가의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물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이고요.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종목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줄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로 상장이 된 현대건설기계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학 과장님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보유자 홀딩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감망하세요. 왜 그러냐?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말 저점 찍어주고, 1월 초에 지수가 다시 2,000을 깰 때 이거는 어땠습니까? 좋았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나고 다시 밀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1월 초에도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을 매도하시고요.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기 좀 애매하죠. 지수가 언제 무너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볼 것 같으면 지난 2014년에 최고점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빠졌죠. 그때만 해도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가격을 이제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빠졌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2014년 고점 이후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가 2018년 1월에 고점 찍고 내려갔는데 이거는 이 종목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종목을 매매했던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손해 봤겠죠. 이번에 지수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리는 빠져나오기 차원이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건설기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보유자 홀딩 매도, 좀 더 홀딩했다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빠져나가기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현대글로비스보다는 덜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최소한 21선, 욕심내면 61선 근처가 온다 그러면 단기 매매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 마감이 되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두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 시간이었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전의 사례와 흐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교육을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2교시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울까요? 네, 오늘은 내수주의 초우량주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분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롯데제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이제 1967년에 설립이 됐고요. 상장은 1974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제과는 2017년에 상장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롯데제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롯데제과가 이제 두 개로 분리되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롯데제과는 롯데지주 이름 바뀌고 이제 어떤 영업하는 회사인 신규 법인이 이제 롯데제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롯데제과가 롯데지주 플러스 롯데제과로 이제 분할된 거죠. 근데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같은 롯데제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롯데지주가 67년에 설립됐고 74년에 상장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롯데제과는 바로 롯데지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롯데제과가 된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선동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롯데지주가 83,000원대, 롯데제과가 이제 29만원대인데 사실 롯데 같은 경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참 기억에 남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롯데제과는 이게 신규 법인으로 다시 이제 상장되면서 사실 역사가 짧아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017년에 이게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이제 분할되면서 새롭게 상장된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짧습니다. 근데 롯데지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건 뭐 월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연봉으로 봐야 됩니다. 연봉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연봉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74년이었으니까 역사가 정말 무시막지한 회사예요. 1974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됩니까? 네, 벌써 45년 됐죠. 근데 이게 1992년, 3년 요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1989년부터 했습니다. 89년. 그러니까 1992년은 제 입장에서는 초보자 입장이었었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개중에는 뭐, 난 주식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 전문가들 많은데, 저한테 걸리면 거짓말 못 합니다. 저는 정말로 30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 25년 전, 20년 전 일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뭐 평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짓말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환산 주가로 봤을 때 그 당시 얼마 했었냐? 1,000원이 안 됐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1,0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최고로 많이 올라갔던 게 지난 2016년이었거든요. 그게 22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0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도대체 몇 배예요? 몇 배가 갔냐고요? 엄청나게 갔죠? 1,000원에 10배가 만원, 만원에 10배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잖아요. 126배 간 거예요. 물론 뭐 짧은 기간에 이거보다 뭐 더 간 종목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고 정말 중장기로 뭔가를 묻어놓고 싶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외엔 TV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정보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까운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젊을 때 돈 벌어서 열심히 조금씩 사 모아서 정말 중장년, 멀리 나가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류의 종목을 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20배가 갔죠. 근데 저는 그때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롯데제과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롯데그룹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잖아요. 지금 그 자산 규모는 한 5위 정도 될걸요? 5위 정도 됩니다. 5위 정도. 그런데, 롯데제과가 이제 60년대 원래 설립이 됐습니다. 67년에 설립됐어요. 제가 67년생인데, 53년 된 거죠. 롯데제과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30대 그룹은 고사하고 40대 그룹도 안 됐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신격고 회장이 일본에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 와서 이 롯데를 설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4년 한일 그 회담에서 이게 나름대로 일본이 보상해주고 이런 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설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와서 설립을 67년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사실 그냥 제가 회사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30대 기업에 가고, 아마 지금 60대, 60대 알 겁니다. 50대, 60대들은. 롯데껌 롯데 과자 이렇게 광고만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일개 그냥 제가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잘 되면서 롯데가 완전히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통의 최강자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죠? 그 다음에 비상장 중에 롯데월드, 롯데리아. 정말 알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마트도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계속 발전해 나갔던 거죠. 물론 롯데 계열사 중에서 화학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결국은 그쪽이에요.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특성과 장점이 뭐냐? 롯데제 같은 경우는 푼돈을 모아서 목돈이 되는 매출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음식용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과자, 라면 이런 것들 어때요? 고가 제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하고 상당히 무관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업종 자체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불경기라고 해서 먹던 과자를 절반으로 딱 줄입니까? 아니죠. 왜? 어차피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경기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자동차 어때요? 일단 단가가 수천만 원이잖아요. 왜 조선업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억의 매출 올려도 롯데제과에서 1,000억 매출 올려 그러면 3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엄청나게 합쳐져서 1,000억이에요. 근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데는 100억, 500억, 심하게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주가 몇 대만 안 돼버리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업종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용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롯데제과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왜냐? 그 당시에도 롯데제과는 나름대로 시장 지배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고,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드는 이런 매출 구조예요. 불경기 그렇게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이미 롯데가 백화점 진출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다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 조선업종, 자동차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취약해요. IT 쪽은 공급이 과잉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막 가격 경쟁하고 이러고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삽시간에 그냥 매출이 그냥 박살이 납니다.
단가가 세요. 조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그래서 롯데그룹처럼 이런 류의 그 음식료품 해당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또 제2의 롯데 제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유형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롯데 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롯데 제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내수주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또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아셔서 관심 종목으로 넣고 살펴보시면은 시장 안에서도 좀 대응이 유효할 것 같거든요. 롯데 제과에 대한 부분을 기초부터 현재 흐름까지도 장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250님의 질문입니다. 휴맥스를 매수가 5,870원에 비중은 3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휴맥스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6,7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 약보합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중요한 내용은 좀 길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휴맥스는 시약점이에요. 왜 그러냐? 약간 아쉬운 매수 가격대입니다. 일단, 저점 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격 매수도 아니고 또 애매한 가격대인데, 본전 또는 플러스 20% 정도 매도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휴맥스는 C학점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하락 시에는 본전의 손절을 좀 잡으시고 수익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20%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9773님의 질문이고요. 알루코를 매수가 3,1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알루코의 종가는요, 2.59% 하락한 3,0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은 알루코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에요. 이건 무조건 추격 매수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5일선, 21선 탈 때, 이때입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매수 시점이 여기에요. 결과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무조건 추격 매수에 해당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그 평택촌놈 차트 이름만 참고하셔도 높은 가격에 잡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서 잡혀도 손해볼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고. 근데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비정상이 나오거든요.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때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추격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부분 D학점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이 과정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알루코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10% 매도 전략 들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9978님의 질문입니다. 상보를 매수가 1,95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상보,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상보는 0.75% 하락한 1,9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에요. 추격 매수로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학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좀 짧게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1685님의 질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6,600원의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의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30%로 좀 실으신 상황인데요. 종가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 3% 넘게 하락하면서 16,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에요. 합리적인 예측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 정도면은 참 과정이 합리적인 예측 매수. 그러니까 정석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손절 10% 또는 수익 20%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트렌드는 뭐죠? 추세가 상승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90선 돌파해서 현재 그 추세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120선 아래에서 이쯤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는 뭐 매수할 만하다는 거죠. 추세는 상승이고 120선마저 이탈한 거예요. 물론 더 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쯤에서 뭐 예측 매수하는 거는 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비학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에 대한 매도 전략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1776님의 질문이고요. SM을 매수가 52,500원에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M의 종가는 어떨까요? 오늘은 0.99% 약보한 마감으로 4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네, 시약점에요. 다소 높은 매수가 되고요. 이거는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넣어서 매도하시고 뭐 재매수를 하든 다른 걸 갈아타든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쯤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마이너스 10%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이분은 아마 홀딩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손절은 10% 원칙을 두라고 한 게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손절을 하기 싫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요. 손절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팔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되 예금이나 적금에 우리가 돈을 넣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원해서 하는 게 투자예요. 꼭 주식뿐만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도 일종의 투자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처럼 확정된 게 있어도 진짜 국채가 아닌 한 회사채는 정말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금을 투자하든 외환을 투자하든 모든 투자는 원리가 똑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되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더 큰 돈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손절이 문제가 돼요. 손절 안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그거라는 얘기죠.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 근데 이게 주식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쳐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왜 잘못된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종목 매수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 5개는 플러스, 5개는 마이너스요. 플러스 종목은 대충 던지겠죠? 5% 먹든 15% 먹든 더 먹든. 근데 나머지 5종목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요. 평가 손입니다. 근데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5개 중에서 하나는 일주일 만에 본전하고, 하나는 1개월 만에, 하나는 1년 만에, 하나는 10년 만에 본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 평생 본전이 안 와요. 그러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는 마인드에서는 어때요? 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또 언젠가는 또 본전 안 온 종목을 또 하나 잡아요. 또 하나 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5개, 10개 평생 본전이 올까 말까 하는 종목을 계속 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해서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는 홀라당 던져버리고 내려간 거는 본전할 때까지 올 때 이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평가 선인 종목만 들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슬금슬금 팔아요. 아니면 조급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다 정리해버리고 막 개별주 태워가지고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모든 종목이 1년이든 10년이든 뭐 1개월이든 본전이 온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해요. 뭐 짧은 시간에 본전이 오면 좀 마음고생 덜한 거고 늦게라도 본전 오면 까짓거 뭐 기다리지. 그런 투자 없어요. 그럼 주식 투자 실패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SM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손절 비실행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손절 처리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SM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4260님의 질문이고요. 삼성 SDI를 매수가 23만 2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삼성 SDI는 1.29% 하락하면서 2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SDI는 비약점이고요. 추격 매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에서 매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삼성 SDI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에 일단 잡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매도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라인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 부장님, 내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장 조언과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께 특별히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내일장 조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은 비중을 축소하세요. 뭐, 완전히 제로로 만들라는 건 아닌데, 축소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종가에 이제 비중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에 뭐 예를 들어서 그대로 끌고 가든 아니면 일부만 정리하든 아니면 다 정리하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중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거예요. 이건 평가 2라고 볼 수도 없고 평가 2라고 볼 수도 없고 애매한 어떤 그런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반 청산, 절반 홀딩을 하시고요. 오늘 어쨌든 종가 보려면 확실히 평가이다. 그러고 그냥 최대한 끌고 가시고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지금 평가손이 좀 된다. 그러면 차라리 손절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뭐 다시 그 다음날부터 밀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드렸던 말씀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1월 예측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완벽하게 적중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앞으로도 적중할 자신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올해 실패할 거를 1월에 다 한 것 같다고. 사실 저는 뭐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2월 초순에 누가 코스피를 대세하락 선언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있습니까? 증권사 주시전문가 아무도 없었죠. 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받는 것 좀 얘기해줬죠. 다 해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계속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예측하다 보면은 열이면 열 다 적중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또 비정상이 나오니까. 하지만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측을 해서 적중하지 못하면 실전에서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 시장이 위험합니다. 비중 줄이세요.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여요. 여기서 시장이 끝난 것 같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줄여요. 여기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1월에 어쨌든 저는 비정상이라고 확신하는데 예측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그리고 2019년 전체는 제가 적중할 자신이 있고요. 앞으로도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적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요. 가끔 틀리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 작년에 완벽하게 적중했잖아요. 올해 1월 빼고는 다 적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잖아요. 2018년 내내 그렇게 골탕 먹였던 기관들, 주식전문가들 누구 하나 사과합니까? 예측을 안 하니까 사과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중시켜 드릴 거고요. 하여간 예측을 해서 적중해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계속 저는 방송하고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진실된 내용으로 좀 전망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어갔는데요.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는 현물 비중을 좀 축소하고 파생 매도에 대한 유지 이후에 종가의 비중을 좀 판단해보자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항상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학 과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